죽은 척하세요. 죽은 척하세요. 차가운 스테인리스 안치대 위로 78살 노인의 몸이 누웠습니다. 이내 하얀 천이 머리끝까지 덮였죠.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냉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영안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얀 천 아래에서 노인은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심장 소리가 천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이 위험한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에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성난 짐승의 포효처럼 대학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죠. 윤태수 회장은 낡은 은행나무 도장을 품 안에 꼭 쥔 채 어둠이 깔린 복도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78살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도장 안에는 태수그룹의 진짜 유원장과 차남 상준이 독극물을 구입한 내역서가 함께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도장을 가져간 게 아버지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져서 당장 뺏어와. 놓치면 너희들도 끝장이야. 차남 윤상준의 서슬 퍼런 고함이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가 풀어놓은 보안 요원들이 무거운 구둣발 소리를 내며 태수의 등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지며 노인을 옥죄어 왔죠. 태수는 본능적으로 CCTV 감시망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하 3층 장례식장 영안실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태수의 발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영안실 내부는 죽음의 적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숨길 곳을 찾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칠고 차가운 손이 태수의 입을 강하게 막아세웠습니다. 태수의 비명이 입안에서 흩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이 영안실에서 야간 시체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정호라는 30살 청년이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밑창은 너덜너덜했고 낡은 작업복은 곳곳이 기워져 있었어요.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귓가를 때렸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태수는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잡히고 싶지 않으면. 정호는 잠시 복도 쪽을 살피더니 태수를 바라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시체인 척 하세요. 정호는 태수를 빈 시체 안치대 위로 거칠게 눕혔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에 닿는 순간 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숨소리도 죽이세요. 그는 그 위에 차가운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덮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갇힌 태수의 코끝으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먼지 향이 훅 끼쳐왔죠.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영안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노인 한 명 안 들어왔어? 요원의 고압적인 질문이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어요.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천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죠. 분명 이쪽으로 온 것 같았는데 다른 요원이 투덜거리며 손전등을 휘둘렀습니다. 불빛이 천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태수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호는 시신을 닦던 수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무심하게 대꾸했어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사람처럼 보였죠. 시체 구경하는 게 취미가 아니면 당장 나가시죠. 부정탑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뭐야 이 녀석이? 요원 하나가 정호에게 다가서려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서늘하게 쏘아붙였죠. 여기 영안실에서 소란나면 경찰 오고 경찰 오면 서류 작성하느라 밤새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정호의 서늘한 기세에 눌린 요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영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어요. 소음이 완전히 잦아들자 정호가 태수의 몸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정호가 든 손전등 불빛 아래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죠. 눈앞의 청년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남의 젊은 시절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오똑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이 장남 윤지훈의 생전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죠. 그때였어요. 정호가 쑥스러운 듯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 엄지로 약지 손톱을 사각사각 긁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을 본 태수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것은 25년 전 실종된 손주 민재만이 어릴 때부터 하던 아주 독특한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5살 민재도 쑥스러울 때면 늘 저렇게 엄지로 약지 손톱을 긁었죠. 태수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장을 품에서 꺼내느라 떨리던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전화 좀 빌려도 되겠나?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야 해서. 정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액정 모서리가 깨져 있고 뒷면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어요. 빨리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태수를 도와주는 행동 자체는 따뜻했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건네준 정호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젊은 청년의 손이었죠. 그리고 그 왼쪽 손목에 태수의 시선이 못 박혔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거친 틈으로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나 있었어요. 둥글고 울퉁불퉁한 그 흉터의 모양은 마치 은행나무 잎사귀 같았습니다. 25년 전 장남 부부의 교통사고. 당시 불길에 휩싸인 카시트에서 아이를 끌어내다 생긴 화상이라면 바로 저런 모양이 남을 수 있었죠. 태수는 입을 때려다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그의 기색을 눈치챈 정호가 차갑게 나를 세우며 먼저 말을 가로챘어요. 아, 이거 보기 싫으시면 눈 돌리시고 얼른 가세요. 그의 말투는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남의 흉터 구경하는 게 취미인가 보네. 정호의 날선 반응에도 태수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거칠게 내뱉는 말투조차 장남 지훈의 목소리를 닮아 있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고맙네. 오늘 도와줘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호는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죠. 차가운 영안실의 공기 속에 정체 모를 긴장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몸을 돌려 영안실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왜 자신의 손주와 같은 버릇을 가졌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태수의 심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칠 듯이 요동쳤습니다. 윤태수 회장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200평 저택의 넓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운 영안실에서 마주쳤던 그 청년의 얼굴이 마치 환영처럼 눈앞을 어른거렸어요. 가사도우미가 끓여준 따뜻한 율무차도 손대지 않은 채 책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장남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쑥스러운 듯 엄지로 약지 손톱을 긁던 그 특유의 손버릇이 심장을 흔들어 놓았죠. 그것은 25년 전 잃어버린 손주 민재만이 가지고 있던 아주 독특하고도 소중한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 홀린 듯 다시 지하 3층 영안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손에 투박한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소머리 국밥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200평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 가사도우미 대신 태수가 직접 국을 끓였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오직 죽은 자들만 마주하며 살아온 청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보온 용기에 담긴 국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깍두기와 파김치, 마늘장아찌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죠. 또 왔어요? 정우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국밥 가져왔네. 오늘은 소머리 국밥이야. 정우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밀어냈어요.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목적 같은 거 없어. 그냥 밥 잘 챙겨 먹길 바랄 뿐이야. 정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비린내 나는 병원 구내식당 대신 건네지는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을 놀리는 그의 손놀림은 어딘가 모르게 허겁지겁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내는 모습에서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어요. 깍두기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5살 민재도 깍두기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맛이 좀 어떠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혹여나 자신의 목소리가 떨려 정체가 탄로날까봐 그저 조용히 물을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근데요. 밥을 먹던 정우가 문득 물었어요. 회장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손주 같아서. 태수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손주요? 정우가 피식 웃었어요. 회장님 손주면 저 같은 데서 일 안 하겠죠. 좋은 데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겠죠.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영안실에 들어섰을 때 정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무거운 시체 카트를 옮기다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손을 크게 다친 것이었죠. 붉은 선혈이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광경을 보는 순간 태수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우야, 손이 이게 뭐야? 태수는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수십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 소매가 바닥에 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정호의 상처를 직접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소독약을 적신 솜이 상처에 닿자 정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아픔을 참는 것에 익숙한 사람 같았어요. 하얀 거즈가 붉게 물들 때마다 태수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손길이 아니었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손주의 손을 놓쳐버렸던 못난 할아버지의 뒤늦은 속죄였죠. 정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거친 일을 해온 탓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가득했죠. 어린 시절 그렇게나 보드랍고 따뜻했던 작은 손이 이제는 고통과 고단함으로 얼룩진 남자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정호가 무심하게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평생 이렇게 구르며 사는 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태수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정호는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왜 우시는 거예요? 정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태수의 오열 섞인 정성에 정호는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처절한 과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손목 흉터를 볼 때마다 화상쟁이라며 손가락질했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살던 원룸은 벽지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이불이랑 패딩을 다 덮고 잤어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자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자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요.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 먹었니? 편의점 알바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거 먹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정호의 덤덤한 고백은 칼날이 되어 태수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은 200평 저택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손주는 곰팡이 핀 원룸에서 패딩을 껴입고 떨었다니요. 태수는 차마 들리지 않는 혼잣말을 되뇌며 청년의 차가운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에는 두 사람의 엇갈린 슬픔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정호를 병원 근처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허름하지만 국물 맛 하나는 끝내주는 30년 된 노포였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머리 국밥 2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호는 가격표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국밥 한 그릇 값이 자신의 하루 식비와 맞먹었거든요. 저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 태수의 말에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수는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영안실에서 일하게 된 이유, 보육원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까지요. 정호는 정말 착한 청년이야.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호는 쑥스러운 듯 엄지로 약지 손톱을 극적거렸어요. 그 익숙한 버릇을 보는 순간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 때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만큼 베풀고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요.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고요.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토록 힘든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손주가 대견하면서도 그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것이 한없이 미안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태수는 정우가 사용한 물잔과 숟가락을 몰래 비닐에 담았습니다. 정우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빠르게 안주머니에 넣었죠.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것이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태수는 품 안의 은행나무 도장을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내가 왜 영안실에 숨었는지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다. 태수는 차남 상준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경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은행나무 도장 안에 봉인된 유언장과 독극물 구입 내역서의 존재까지 전부요. 정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태수는 그 눈빛에서 장남 지훈의 의로운 심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윤상준 부회장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상준은 병원 전체를 감시하는 CCTV를 통해 태수와 정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영안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죠. 쥐새끼들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는 남겨둬야지. 그래야 한꺼번에 밟아버릴 수 있을 테니까. 상준은 모니터 너머로 비웃음을 흘리며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볼펜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태연한 모습이었죠. 상준의 원장실은 그의 허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입산 가죽 소파와 이탈리아제 책상, 벽면 가득 걸린 골프 트로피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허울뿐인 가짜로 보였을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상준은 태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사장, 취임을 방해하는 모든 임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태수그룹의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혈육의 목숨조차 소모품으로 여기는 잔인한 본성이 다시금 고개를 든 것이었어요. 그 무렵 태수는 영안실에서 정호에게 장부의 내용을 보여주며 대항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준이는 반드시 오늘 밤 움직일 거야. 우리가 먼저 이사장실의 금고에 있는 원본 서류를 확보해야 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어떻게 형의 아들을. 정호는 태수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직 정호는 전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길을 알아요. 정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상준이 풀어놓은 보안 요원들이 층층마다 배치되어 있었어요. 태수와 정호가 빠져나갈 길은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정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안실 지하에는 운구차만이 다닐 수 있는 특수 통로가 뚫려 있었거든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세계가 정호의 유일한 영토였으니까요. 그는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병원 뒷마당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웅구차를 타고 빠지면 아무도 모르게 나갈 수 있어요. 정호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경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폐쇄된 구역의 열쇠 뭉치가 그의 허리춤에서 짤랑거렸어요.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마워.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실 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병원 뒷마당의 정막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비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시야를 가로막았어요. 태수는 비서실장이 대기시킨 경호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웅구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정호의 몸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어요. 정호는 빗줄기 너머 코너 길목에 매복해 있는 대형 트럭의 서늘한 전조등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느껴졌죠. 정호는 오랜 세월 길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오며 익힌 본능으로 평소와 다른 살기를 예민하게 읽어냈습니다. 저 트럭의 목적은 단순히 길을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차에 탄 사람들을 통째로 들이받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정호는 다급하게 태수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당장 저 뒤에 있는 경호 차량으로 옮겨 타세요. 어서요. 태수가 당황하여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정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정확하게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태수는 정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비장함을 보았어요. 그가 자신을 대신해 위험을 짊어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정호야, 안 돼. 같이 가자. 태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없어요. 어서 가세요. 정호는 태수를 안전한 경호 차량으로 신속하게 피신시킨 뒤 곧장 웅구차 운전대로 향했습니다.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빈 웅구차의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어요.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온몸에 전해졌지만 정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버림받고 천대받으며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를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죠. 받은 만큼 베풀고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요. 정호는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보란듯이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태수가 탄 차와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빗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웅구차의 붉은 경광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트럭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트럭은 경호 차량이 아닌 웅구차를 쫓고 있었죠. 정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정호는 핸들을 꺾으며 속도를 높였어요. 빗물이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한편 멀어져 가는 웅구차의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가슴을 쥐어짜듯 울부짖었어요. 제발 무사해야 한다, 정호야. 방금 전 자신을 밀쳐내던 그 청년의 손길이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놓쳤던 손주의 작은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간절한 염원도 무색하게 거대한 괴음이 밤 공기를 찢으며 병원 뒷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웅구차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금속이 비틀리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웅구차는 빗길 위에서 몇 바퀴를 거칠게 굴러갔어요. 정호의 몸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완전히 전복되었어요. 안 돼. 태수의 절규가 빗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경호 차량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 아이가 저기 있단 말이야. 태수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복된 운구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보였어요. 경호원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거꾸로 뒤집힌 채 피를 흘리는 정호의 얼굴 위로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정호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머리카락은 피로 엉겨 붙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민재야, 눈 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왔어. 태수는 정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영안실에서 시체 카트를 옮기느라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던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죠.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정호의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78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눈 떠줘. 할아버지가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찾았단 말이야. 피투성이가 된 정호가 응급실로 실려오던 그 처참한 순간부터 윤태수 회장의 시간은 잔인하게 멈춰버렸습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한 응급실의 차가운 바닥은 마치 태수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것만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정호를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태수는 그 뒤를 쫓아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태수는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한 권위와 회장이라는 직함은 이미 태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은발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대기업 수장이라기보다 단지 눈앞에서 손주를 잃을 위기에 처한 무너져 내린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태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태수의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비명처럼 진동했습니다. 며칠 전 정호의 물장과 숟가락에서 채취한 샘플로 의뢰했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한 것이었죠. 태수는 차마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자신이 바라던 대로라면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청년은 자신의 친손주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상단에 박힌 문구가 태수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어요. 친자 일치 확률 99.999%. 태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민재였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던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주인이 지하 3층 차가운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으며 밑바닥 삶을 견뎌온 그 청년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손주였습니다. 정말로 손주였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장남 부부를 잃고 손주마저 행방불명이 된 그날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나날들.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손주를 찾아 헤매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어요. 손주가 겪었을 그 모진 세월과 차별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것 같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을 전전하며 화상쟁이라 손가락질 당했던 아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돌아가는 곰팡이 핀 방에서 패딩을 껴입고 떨었던 아이.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아이. 그 모든 고통을 가족 없이 혼자 견뎌야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부여잡고 울부짖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태수의 목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못 알아보고 또다시 사지로 보냈어. 제발 할아버지 두고 가지 마. 제발 한 번만 눈을 떠줘, 민재야. 태수의 절규가 적적만이 감돌던 병원 복도를 날카롭게 가로질렀어요. 태수그룹 대회의실은 무거운 적정과 묘한 긴장감이 교차하며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매서운 칼바람이 고층 빌딩의 유리벽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실내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상주는 회의실 단상 위에 당당하게 서서 이사진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 태수그룹이 처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아버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마치 이미 이사장이 된 것처럼 위험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죠. 아버님께서 와병 중이신 지금 태수그룹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윤상준이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상준이 이사장 취임을 공식 선포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괴음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죠. 그곳에 윤태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사투를 벌인 탓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취임 선언, 잠시 멈춰야 할 것 같구나. 상준아. 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이사회 자리입니다. 태수는 단상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품 안에서 낡은 은행나무 도장과 봉인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유언장과 독극물 구입 내역서였어요. 태수는 대형 스크린에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상준이 몰래 구입한 독극물 내역과 치밀한 약물 조작 기록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99.999%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선명하게 적힌 친자 확인서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죠. 이것이 바로 내가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다. 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꿰뚫었어요. 친아버지를 독살하려 하고 형의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밑바닥으로 내몰았던 내 잔인한 범죄 기록이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25년 전 계략이라고요?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 당황한 상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소리쳤어요. 저건 다 조작된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상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설사 저 아이가 내 조카라고 칩시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하겠어요? 저 청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상주는 자신의 신복에게 이미 산소기를 떼라고 은밀하게 지시했기에 정우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비명처럼 멎었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휠체어에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윤정호가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은 상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비서 한성호였습니다. 상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어요. 한 비서 자네가 어떻게 분명 처리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한성호는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회의실 중앙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안에는 25년 전 어린 민재를 유기하라는 상준의 지시부터 이번 운구차 사고 직후 정우를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보육원 앞에 버렸을 때도, 어제 병실에서 산소기를 바라볼 때도 저는 차마 그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상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우는 자신의 왼쪽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잎사귀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난 손목을 상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25년 동안 이 흉터 때문에 화상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아무도 저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을 때도,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 방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도,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틸 때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흉터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는 거요. 상주는 그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발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상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이건 음모야. 다 조작이라고. 상준은 끌려나가면서도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닫히는 회의실 문 너머로 점차 사라져갔어요. 정우는 할아버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한때 크고 든든했던 할아버지의 손이 이제는 작고 주름져 있었지만 정우는 그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3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한마디였죠. 민재야, 우리 민재. 태수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손주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도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25년간 상상만 했던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이 유난히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퇴원 후 정호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편하게 쉬라고 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싶어요. 한 달 뒤 정호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태수가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무연고 노인 존엄 장례지원센터에서 정식 장례지도사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영안실에서 밑바닥 삶을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연고 없는 이들의 마지막 길을 가장 따뜻하게 배웅하는 숭고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어느덧 퇴근 시간이 지나고 정호는 태수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뜨끈한 국물 향기가 온 집 안에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태수가 25년 만에 정성을 다해 차려낸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주의 그릇에 미역과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쑥스러운 듯 무의식적으로 엄지로 약지 손톱을 사각사각 긁는 버릇을 보였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의 독특한 버릇이 태수의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미역국이 좀 짜요. 정호의 솔직한 농담에 태수는 참았던 웃음을 환하게 터뜨렸습니다. 긴 세월의 공백과 고통은 그 웃음소리 하나에 눈 녹듯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주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예쁘게 지는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25년간 헤어져 있던 할아버지와 손주가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따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세상 어떤 세월도 가족을 향한 마음은 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분명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닿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 챙기세요.